지금부터 5차례에 걸쳐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설계해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할 키 확립 프로토콜은 TT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TTP와 각 사용자들은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대칭 키는 다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확립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대칭 키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예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유심이 들어있고요. 이 유심에는 대칭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칭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회사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칭키로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에 어떤 대칭키를 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예전에 또 요즘도 쓰고 있지만 IPTV, OLED TV나 U+ 뭐 이런 거에는 이제 셋톱 박스가 있죠. 그리고 이 셋톱 박스에는 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통해서 그 가입자가 볼 수 있는 방송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톱 박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버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는 거는 앨리스와 밥이 두 사용자가 대칭키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중재자를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앨리스는 중재자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나 앨리스예요. 나 밥하고 키를 확립하고 싶습니다. 라고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서버는 KAB라고 하는 대칭키를 만들어서 A한테 줍니다. 그럼 A는 요 키를 나 앨리스야. 요 키는 내가 서버한테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B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전혀 이상한 게 없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5가지 요구사항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KAB는 비밀성이 요구되는데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하는 이 프로토콜을 도청하는 누구든지 간에 세션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앨리스와 밥은 KAB가 둘 간에 공유하게 생성된 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거는 앨리스가 AC라고 요청하든 AB라고 요청하든 AD라고 요청하든 간에 이 값은 키가 하나 오는 거예요. 랜덤한 키. 그 키는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면은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B랑 공유하고 싶다고 요청하게 되면 이 키는 B랑 써야 돼요 라고 뭔가 표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A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B한테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KAB의 최근성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키가 요번에 만들어진 건지 예전에 만들어진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KAB를 서버가 생성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키 인증, 그러니까 생성 주체에 대한 인증이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서버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중단하고 공격자가 키를 주더라도 앨리스는 그것이 공격자가 준 것인지 실제 서버가 중재자가 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확인은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를 여기에 지금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똑같이 1번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앨리스는 나 앨리스야, 나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아까와 달리 KAB를 암호해서 줍니다. 그런데 KAB를 KAS로 암호할 뿐만 아니라 KBS로도 암호합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앞에 있는 것을 자기가 풀어서 KAB를 확보하게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밥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암호 알고리즘이 안전하다고 하면 제3자들은 KAB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KBS와 KAS를 알고 있는 사용자들만 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의 비밀성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요소들은 하나도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서버가 실제 준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KAS로 암호화되어 있겠지만 공격자가 요거를 차단하고 요 크기만큼의 랜덤 값을 주게 되면 이 랜덤 값과 요 KAS로 암호된 값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즉 KAS로 실제 암호화된 암호문인지는 앨리스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KAS로 복호한 다음에 뭔가 이게 KAS로 암호화된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A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도도 확인이 안 돼요. A가 C로 보내봤자 이 앞에 메시지의 형태는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격들이 가능하냐 하면은 키의 용도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데 이 공격자가 얘를 차단하고 밥한테 BA 대신에 요거를 C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밥은 요 KAB를 A와 공유한 키가 아니라 C와 공유한 키로 착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격으로는 세 번째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1번 메시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A에서 B로 요청했는데 공격자가 중단하고 A, C로 줍니다. 그러면 서버는 앞에 거는 AS로 암호하지만 뒤에 거는 BS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CS로 암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격자는 그 값을 그대로 앨리스한테 줍니다. 앨리스는 이 뒤에 값이 BS로 암호화되어 있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앞에 값도 몰라요. 앞에 값도 AS로 암호화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앨리스는 이 값을 밥한테 주겠지만 공격자가 얘를 차단하게 되면 앨리스는 KAC를 이 서버가 준 값을 밥하고 사용할 키로 착각하게 되겠고 그 키로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면 밥은 풀 수 없고 공격자만 풀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키의 최근성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공격자에 대한 가정을 할 때 뭘 가정하냐면은 세션 키들은 노출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장기간 키도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세션 키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전에 교환됐던 이 메시지를 공격자가 가지고 있고 우연하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KAB를 공격자가 알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앨리스가 옛날에 요걸 썼을 텐데
다시 밥과 통신하기 위해서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공격자는 그때 그 기회를 보고 요거를 차단한 다음에 옛날에 교환됐던 메시지를 앨리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앨리스는 옛날에 썼던 키를 다시 사용하게 되겠고, 캐롤은 그 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앨리스와 밥 간에 KAB로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면 이 공격자가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격을 재전송 공격, 기지키 공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메시지는 옛날에 사용했던 메시지입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거나 다른 프로토콜 수행에 사용됐던 메시지를 활용해서 공격을 하면은 재전송 공격이라고 하고요. 이 공격자가 알게 된 키를 활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기지키 공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공격은 기지키 공격인 동시에 재전송 공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프로토콜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키의 용도를 한번 알려주게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암호할 때 요 키만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다가 식별자를 포함해 줍니다. 자, 그래서 앨리스가 나 앨리스예요. 나 밥하고 통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는 KAB를 생성한 다음에 앨리스의 키로 암호하고 밥의 키로 암호하는데 각각에다가 그 키가 누구와 사용돼야 된 키인지를 넣어줍니다. 이 키는 A와 B 간에 사용할 키이죠. 그래서 A 값도 넣고 B 값도 넣을 수 있는데 KAS는 앨리스만 풀어볼 수 있고 KBS는 B만 풀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B를 넣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 A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 두 번째 시도에서 이렇게 된 메시지하고 요 메시지를 비교해 봅시다. 앨리스는 이 메시지를 복호해 보면 랜덤한 값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랜덤한 값만 보면 이것이 서버가 KAS로 암호화된 값인지 그냥 랜덤한 값을 내가 복호한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앨리스는 KAB가 어떤 값이 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B와 교환할 그 세션 키를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걸 복호했더니 B가 나오면 B가 나오는 순간 앨리스는 뭘 확신할 수 있냐면은 이 메시지는 KAS로 암호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KAS가 아니라 다른 키로 암호화된 랜덤 값인데 풀었더니 B가 나온다. 그럴 확률은 극히 매우 적습니다.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따라서 B가 나온다는 것, 자기가 기대했던 B가 나온다는 것은 확실히 KAS로 암호화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키로 풀었을 때 A가 나오면은 이 키는 A와 사용하기 위한 키이구나. 그리고 서버가 만든 암호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요 정보를 집어넣음으로써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하나는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생성 주체에 대한 인증을 제공해 줍니다. 이건 서버가 준 암호문이 맞구나. 서버가 생성한 암호문이 맞다라는 것을 앨리스도 밥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 노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암호문 내에 사용자의 식별자를 포함해서 메시지의 의미를 암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네이밍 기법이라고 하고요. 또 복호화를 했을 때 어떤 암호문을 복호화했을 때 랜덤한 값만 들어가 있으면 복호화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 암호문이 실제 어떤 키를 가지고 만들어진 암호문인지 알 수 없는데
이런 정보가 들어가면, 복호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면은 이 암호문은 이 키로 맞는 암호문이라는 것을 A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는 여분 정보라 그래요. 여분 정보. 그래서 이 B는 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생성 주체를 인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식별자가 여분 정보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고, 식별자를 넣어서 의미를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암호화했을 때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되냐? 요 값은 변경이 안 되는 거냐? 무결성이 제공이 되는 거냐? 그거는 좀 다릅니다. 좀 더 복잡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 노트에서는 그냥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면 조금 뒤에 또 그 무결성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순간에서는 이제 요 B라는 식별자를 넣어서 복호하는 사용자가 이 암호문이 어떤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인지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 식별자를 통해서 같이 암호화된 키가 누구와 사용돼야 된 키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C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요 값이 뭘로 바뀌어요? C로 바뀌죠.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호 프로토콜에서 항상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청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요청이 어딘가에 반영이 돼서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공격에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공격을 만약 하게 되면 아까 두 번째 시도에서 가능했던 공격에 대해서 여전히 가능한 공격인지 살펴봅시다. 아까 A, B가 줬을 때 공격자가 요 B 값을 C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C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에 C가 들어갑니다. B가 들어가지 않고 C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자가 이걸 주게 되면 앨리스는 어떻게 돼요? 나는 B한테 요청했는데 C 값이 왔어요. 그럼 앨리스는 뭘 할 수 있어요? 공격이 있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우리가 공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공격자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값이 오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고, 그러면 그 프로토콜을 중단하고 그 프로토콜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추가적인 인도를 안 함으로써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식별자를 추가함으로써 최근성은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C를 넣으면 C로 바뀌지만 앨리스가 B랑 오직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랑 여러 차례 이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격자가 예전에 교환됐던 이 메시지를 갖고 있고 그때 교환됐던 요 키를 요 공격자가 알고 있으면 여전히 기지키 재전송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앨리스는 요 암호문을 받으면 요 암호문이 자신의 요청과 맞는 요청이 되겠고, 요 들어가 있는 키가 옛날 키가 아니라 이번에 만들어준 키로 인식하게 되겠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야 될 일은 키의 최근성을 보장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키의 최근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네 번째 시도입니다. 이 네 번째 시도에서는 앨리스가 A와 B를 줄 때, 요청을 할 때 A와 B만 주는 게 아니라
난스를 줘요. 난스는 뭐예요? number used just once입니다. 한 차례 그 대칭키를 이용한 인증 용도일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NA를 주게 되면 서버는 여기에 B만 넣는 게 아니라 NA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서버는 여기에는 NA를 넣지 못해요. 그리고 NA를 넣는다고 해서 밥은 이 NA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얘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NA를 넣어도 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A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오냐? 이 메시지를 만들려면 NA가 필요하고요. NA는 1번 메시지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는 number used just once이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요청을 이렇게 보내면 요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버는 요거를 보지 않고는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서버는 얘가 사용할 난수들 예측해가지고 미리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서버는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서버예요. 신뢰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의 약속은 뭐냐 하면은 1번 메시지를 받으면 서버는 새로운 키를 생성해서 요 상대방과 난스 값을 포함해서 암호해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앨리스는 어떻게 요걸 인식할 수 있냐면 이걸 풀어서 NA가 나오면은 이 암호문은 1번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회신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메시지가 최근에 생성됐다는 것을 앨리스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개념을 하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노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KAB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앨리스는 난스를 가지고는 확신할 수 없어요. 난스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암호문이 요 메시지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고 특히 얘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서버는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메시지는 언제 만든 거예요? 1번 메시지를 주고 난 다음에 만든 거예요. 따라서 이 메시지는 1번 이후에 만들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최근성을 이 암호문 자체는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포함된 키는 옛날 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앨리스는 이 메시지의 암호문의 최근성을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키의 최근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신뢰 개념을 이용하지 않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즉 앨리스는 서버를 신뢰하고 서버는 항상 최신 키를 메시지에 집어넣고 주기 때문에 이 암호문이 최신에 만들어진 암호문이면 거기에 포함된 키도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밥은 여전히 세 번째 시도와 똑같은 형태로 교환하기 때문에 밥은 최근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시도는 세 번째 시도에 대해서 앨리스에 대해서만 최근성을 보장해 주는 거고 밥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도와 달리 요 형태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요 4번 메시지와 5번 메시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 메시지는 무슨 목적이 있냐면은 키 확인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밥은 난스를 하나 만들어서
KAB로 암호해 줍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이 키를 KAB로 요걸 푼 다음에 MB 플러스 1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밥이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반대편 앨리스가 자기와 똑같은 KAB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풀어서 MB 플러스 1을 줄 수 있는 건 KAB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밥은 요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자기와 똑같은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확인을 못해요. 요 메시지를 받아봤자 MB는 랜덤 값이니까 그 KAB로 풀어봐도 이게 제대로 풀린 건지는 앨리스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시도에서는 앨리스에 대해서 키 최근성이 추가가 됐고 B한테는 키 확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앨리스한테도 키 확인이 추가가 되고 밥한테도 키 최근성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MB를 주고 MB 플러스 1을 한 것은 얘가 이렇게 주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 KAB로 풀지 않고도 그대로 반사시키면 되죠. 그대로 반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2를 해도 되고 플러스 3을 해도 되고 뭐 여기에 다른 거를 또 첨가해도 됩니다. 여전히 요 메시지가 아닌 다른 형태, 요걸 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플러스 1은 4번 메시지와 5번 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한 4번 메시지를 그대로 반사해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추가된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다른 공격, 만약에 기지키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A, B, NA를 줬는데 이 공격자들은 옛날에 교환됐던 수많은 요 형태의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NA가 포함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NA는 number used just once, 한 번만 사용되는 넘버이고 한 번 그 사용된 경우에만 이 서버가 수신한 경우에만 이 메시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캐롤이 이런 메시지를 앨리스가 처음 사용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이 값하고 다르기 때문에 앨리스는 공격이 지금 기지키 공격, 재전송 공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없지만 얘한테는 최근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기지키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한테까지 우리가 키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밥이 앨리스가 요청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로부터 난스를 받고 자기의 난스까지 포함해서 서버에 줘서 여기도 난스를 포함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만들면은 이제는 앨리스도 밥도 요 메시지에 대한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키 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키 확인은 비교적 쉽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키 확인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쉽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 확인까지 추가되고 나면 이 프로토콜은 나름대로 안전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콜이 실제 안전한가 아닌가 증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많은 공격에 대해서는 강건하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 5번째 시도에서 그 키 확인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은 키 확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A는 KAB를 사용해 가지고 NA와 MB를 암호화했습니다. 밥은 이 NA와 MB 중에 MB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받은 KAB로 요거를 풀어서 MB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대방, 이 메시지 준 상대방이 똑같은 KAB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은 NA를 요 앞에 있는 것 중에 NA를 암호화해서 주게 되면 앨리스는 KAB로 풀어서 요 NA를 보게 되면 앨리스는 NA를 알기 때문에 똑같이 밥이 KAB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쪽 간에 우리가 확립한 이 키를 이용해 가지고 둘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해서 교환을 하면 키 확인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실제 메시지를 KAB로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런 이제 시도 2에서 사용했던 요런 메시지가 있는데 만약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만약 표현하면 C 언어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이런 구조체로 이 메시지를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할 것이고 상대방은 그걸 복호한 다음에 그 복호된 데이터를 이 구조체로 해석해서 아이디와 키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암호는 블럭 암호 방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블럭 크기가 128비트라고 가정해 보세요. 16바이트로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캐릭터도 1바이트고 요 바이트도 1바이트니까 얘도 128비트, 얘기도 128비트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는 암호할 때 요 데이터를 암호하려면 2개의 블럭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시도 3부터 여기 NA까지 들어가게 되면 블럭 크기는 더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여러 블럭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암호화 모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세 번째 메시지처럼 요 사이에 난스가 들어가는데 얘는 8바이트예요. 그러면 16바이트, 8바이트, 16바이트니까 정확하게 128비트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채우기가 필요한데 그런 복잡한 것은 우선 요 설명에서는 생략합시다. 채우기 없이 요걸 그대로 암호화했다라고 생각해보고 그것에 이거를 복호하고 B를 확인하는 이 과정이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메시지는 128비트 블럭 암호로 암호한다면 2개의 블럭, 평문 블럭이 필요하게 되겠고 이 평문 블럭을 각각 독립적으로 암호해서 C1과 C2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거를 또 독립적으로 C1을 복호해서 B 얻고 C2를 복호해서 얘를 얻을 거예요. KAB를. 그런데 그 두 번째 시도에서 앨리스는 요거를 풀어본 다음에 B를 확인해 봄으로써 이 암호문이 서버가 생성한 암호문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블럭 암호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엉뚱한 키로 복호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이 C1은 KAS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다른 키로 얘를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고 절대 B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B를 KAS로 아마 C1을 만든 건데 이 C1을 엉뚱한 키로 풀었더니 그것도 B가 나온다. 그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 암호문이 KAS로 암호한 것 같고 이 암호문을 복호했을 때 B가 나온다는 기대하에서 복호했더니 실제 B가 나오면 뭘 확신할 수 있냐면 이 암호문 C1은 KAS로 암호화된 암호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CB 모드이니까 얘와 얘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전송이 될 때 공격자는 C1은 그대로 쓰고 C2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 이 C1을 풀어가지고 B를 확인한다고 해서 요 두 번째 블럭 C2가 그 서버가 준 것이고 KS로 암호화됐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암호하지 않고 이렇게 요 B를 반으로 쪼개고 얘도 반으로 쪼개서 요 반을 이런 식으로 암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를 푸른 다음에 이제 그 복호한 앨리스는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를 합쳐서 B인지 확인할 거예요. B인지 확인이 되면 얘도 문제가 없는 거고 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결합한 것은 어떻게 돼요? KAB 서버가 만든 암호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호화되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ECB 모드가 아닌 이제 앞으로 배울 다른 모드를 이용하더라도 얘의 복호화 결과는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이것 자체를 우리가 C2를 다른 걸로 바꿔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치더라도 여전히 B에는 영향을 안 줘요. 얘는 이거에 영향을 안 줘요. 얘는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만 다음 블럭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모드 중에는. 그래서 다른 ECB가 아닌 다른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얘를 확인했다고 해서 이 뒤에 있는 뒷블럭도 KAS로 암호화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할 때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성만 보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밀성과 무결성까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인증 암호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할 때 이렇게 암호화를 단순하게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암호문뿐만 아니라 맥값도 같이 줬다.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송신자를 그 메시지를 전송한 암호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C 자체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용자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줬을 거기 때문에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KAB의 무결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요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